차가운 국당의 흙 아래 이름 없이 묻힌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길에는 가족의 따뜻한 배웅 대신 감시원들의 싸늘한 시선만이 머물렀고 묘비명조차 감명으로 적혔으며 죽음도 비밀에 붙여져야 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유령 같은 삶이었지만 30년 전만 해도 그녀는 한반도 북쪽에서 가장 뜨거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조선의 그레타 가르보, 수백만 인민의 마음을 울리고 웃게 했던 배우 성혜림이었습니다. 그녀는 최고 권력자 김정일이 유일하게 나의 아내라 부르며 무릎 꿇었던 첫사랑이자 만인의 연인에서 철저히 지워진 비극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화려한 권력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과 잊혀진 여인의 눈물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권력의 그림자 속에서 사랑과 배신 그리고 고통이 교차하는 그녀의 이야기는 한반도의 역사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분단과 권력 투쟁이 낳은 인간적 상처와 그로 인한 고통의 실체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성혜림의 삶은 그 자체로 한반도의 복잡한 역사와 사회적 갈등의 축소판이자 무자비한 권력의 희생양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또한 그녀의 이야기는 권력과 사랑, 개인의 자유가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혜림의 삶은 한 시대의 상징이자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역사적 교훈입니다. 그녀의 비극은 단지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권력의 무자비함이 인간의 삶과 존엄을 어떻게 짓밟는지를 상징합니다. 이처럼 성혜림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권력에 의해 소외되고 희생당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잊혀진 진실을 밝혀내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일깨워줍니다. 더불어 그녀의 삶은 한반도 분단의 아픔과 이념 갈등이 개인의 운명을 어떻게 뒤흔드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성혜림의 비극을 통해 인권과 자유의 소중함, 그리고 화해와 평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권력의 속성과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파괴되는 개인과 가족의 모습을 통해 우리 사회에 던지는 깊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성혜림의 삶은 역사적 기록을 넘어 인간 본연의 존엄과 자유, 그리고 사랑의 의미를 성찰하게 하는 강력한 증언으로 남습니다. 성혜림의 비극은 그녀가 태어나기도 전 아버지 성유경의 삶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유경은 일제강점기 경상남도 창녕에서 천석군이라 불릴 만큼 막대한 부를 가진 대지주 가문의 아들로 도쿄 유학 중 사회주의 사상에 매료되어 귀국 후 좌익운동과 빈민구제에 헌신했습니다. 그의 아내 김원주는 지적이며 활동적인 신여성으로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해 딸 성혜림에게 미모뿐 아니라 뛰어난 지성과 예술 감수성을 물려주었습니다. 1937년 1월 24일 그들의 셋째 아이 혜림이 태어났고 그녀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오키라는 뜻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시기는 중일 전쟁이 발발해 일제의 수탈이 극심하던 때였으며 혜림은 부모의 이념적 고통을 태생적으로 짊어져야 했습니다. 이 시기 가족의 정치적 입장과 사회적 위치는 늘 위태로웠고 혜림의 어린 시절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부모님의 적극적인 사회운동과 사상적 신념은 혜림의 성장 환경을 복잡하게 만들었으며 일제의 탄압과 전쟁의 그림자는 가족 모두를 위협하는 큰 불안 요인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혜림은 어린 나이부터 세상과 이념 사이에서 갈등하는 삶을 경험했습니다. 혜림의 부모는 당시 사회주의 운동에 깊이 관여하며 가족 전체가 이념적 신념과 현실의 충돌 속에서 고통받았습니다. 이는 혜림이 자라나는 데 있어 중요한 정서적 기반이 되었고 그녀의 예술적 감수성과 인생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성유경과 김원주의 가족 내 대화와 교육 방식은 혜림에게 깊은 인문학적 토대와 사회적 책임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혜림은 단순한 예술가가 아닌 시대적 사명을 가진 인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정 환경은 혜림의 성격과 세계관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쳐 이후 그녀가 겪게 될 권력과 사랑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자신의 길을 모색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성유경의 사상과 활동은 해림이 성장하는 동안 가족 내 긴장과 갈등을 야기했으며, 이는 해림이 정치적 현실을 인식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해림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예술적 재능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감을 동시에 배우며 복잡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어린 해림이 기억하는 가장 선명한 장면은 해방 전후의 서울, 경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족은 천명의 재산을 정리하고 서울 명륜동의 대저택으로 이주했으며, 그곳은 99칸의 전통 한옥에 서양식 인테리어가 어우러진 별천지였고 당대 최고의 지식인과 예술가들이 드나들었습니다. 해림과 언니 해랑, 오빠 율기는 이곳에서 남부럽지 않은 유년기를 보냈으며, 집안에는 피아노 소리와 세계문학 전집, 사상서적이 가득했습니다. 해림은 예민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천성의 예술가로 자랐지만, 명륜동 저택의 풍요로움 뒤에는 일제 말기 아버지의 은둔과 어머니의 식민지 여성 계몽 활동으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또한 가족 내에도 이념과 시대적 현실에 따른 갈등이 존재해 해림은 일찍부터 복잡한 감정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 시기 명륜동 대저택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지식인과 예술가들이 모여 당대 사상과 문화를 토론하는 중심지였으며, 해림은 자연스럽게 다채로운 경험과 인문학적 소양을 쌓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해방 후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과 가족 내부의 이념 갈등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명륜동 저택에서 해림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문화와 사상을 접하며 성장했으며, 이는 그녀가 훗날 북한 예술계에서 독특한 감성을 표현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불안한 정치적 환경은 그녀의 내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더욱이 이 시기 해림은 다양한 예술 활동에 참여하며 피아노와 발레, 문학 등 다방면의 재능을 보였고, 이는 후일 그녀를 독보적인 예술가로 성장시키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명륜동 저택에서의 경험은 해림에게 단순한 부유함 이상의 의미를 지녔으며, 정치적 이념과 개인적 감정이 뒤얽힌 복잡한 현실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예술을 통해 사회와 인간의 내면을 탐색하는 깊은 통찰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림은 이 시기에 만난 여러 예술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예술적 영향과 이념적 토론에 참여하며 자신의 예술 세계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이는 그녀가 후일 북한에서 독특한 예술적 목소리를 갖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함께 서울 거리는 태극기와 만세 소리로 가득 찼지만 곧 이념 대립과 권력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유병 부부는 남한 내 좌익 세력과 교류하며 활발한 정치 활동을 벌였고, 명륜동 집은 좌익 인사들의 아지트가 되었습니다. 어린 해림은 서울 4대 부속 국민학교에서 고급 옷과 세련된 말투로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으나 빨갱이 딸이라는 따돌림도 견뎌야 했습니다. 1948년 남한 내 좌익 탄압이 심해지자 가족은 북쪽으로 눈을 돌렸고, 당시 북한은 이상주의적 유토피아로 포장되어 있었기에 이들은 모든 기득권과 재산을 포기하고 월북을 결심합니다. 월북 과정은 위험했고 가족은 비밀리에 움직여야 했으며, 그 결정은 그들의 미래를 완전히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해림 가족에게 있어 생존과 이상실현이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내린 고심 어린 선택이었으며, 당시 많은 좌익 인사들이 월북을 선택한 역사적 배경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월북 이후 그들에게 펼쳐질 삶은 완전히 새로운 도전과 희생의 연속이었습니다. 월북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정치적 신념과 생존의 문제였으며, 이 과정에서 가족은 많은 위험과 희생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 결정은 해림에게 새로운 환경에서의 정체성과 삶의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월북 당시 가족은 38선을 넘기 전 여러 차례 위험한 검문과 감시를 피해 다니며 긴장된 시간을 보냈고, 이 과정에서 가족 간의 유대감과 결속도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월북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을 넘어
가족과 젊은 해림의 가치관과 인생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시기 월북 과정에서 겪은 불안과 고통은 해림의 정신적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그녀가 이후 맞닥뜨릴 권력과 사랑의 복잡한 관계에 대한 대비가 되었습니다. 1948년 어느 밤 성유경 일가는 비밀 안내원의 도움으로 38선을 넘어 북한 땅에 발을 디뎠고 붉은 깃발과 환영 속에서 김일성 정권은 그들을 극진히 대우했습니다. 평양의 고급 주택에 거주하며 부모는 중요한 직책을 맡았고 해림은 평양 여자중학교에 편입해 남한 출신이라는 꼬리표에도 뛰어난 미모와 재능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평양은 폭격을 피할 수 없었고 13살 해림은 전쟁의 참혹함을 온몸으로 겪으며 가족과 함께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예술에 대한 열망을 놓지 않고 노래와 춤으로 공포를 잊으려 했습니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예술은 그녀에게 작은 위안이자 삶의 희망이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평양과 그 주변은 치열한 전투와 공습에 시달렸으며 해림 가족의 안위도 매우 위태로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림은 예술적 재능을 잃지 않고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예술을 통한 자기 표현과 치유를 시도했습니다. 피난 생활 중에도 해림은 끊임없이 예술을 추구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김일성 정권의 체제 선전과 선전에 맞서 그녀의 예술은 인간미를 잃지 않는 중요한 표현 수단이었습니다. 더욱이 전쟁 중 해림은 피난민 수용소에서 동료 아이들과 함께 작은 연극과 노래 공연을 조직하며 전쟁의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예술이 주는 위로와 공동체 의식을 체험했습니다. 이 시기의 경험은 해림의 예술적 감수성을 더욱 깊게 만들었고 그녀가 후일 북한 예술계에서 독특한 목소리를 내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쟁의 참혹한 현실과 피난 생활은 해림의 정신적 성장과 예술 세계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그녀의 작품과 연기에 전쟁의 상처와 평화에 대한 염원이 녹아들게 만들었습니다. 1951년 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북한 정권은 체제 선전을 위해 예술단을 조직했고 해림은 1953년 평양 영대학에 입학해 탁월한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남한 출신의 세련됨과 교양, 서구적 마스크를 지닌 그녀는 동기생들에게 서양 인형 같은 존재로 여겨졌고 아버지의 독서광 영향으로 풍부한 인문학 지식을 갖췄으며 어머니의 영향으로 현대적 여성관을 지녔습니다. 당시 북한 영화는 혁명적 투쟁 여성상을 주로 다뤘으나 해림은 섬세한 감정을 표현하는 연기로 관객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북한 예술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고 점차 대중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영대학에서의 교육은 해림에게 예술적 기량뿐 아니라 이념적 충성심과 혁명적 정신을 요구했으나 그녀는 자신만의 고유한 표현 방식으로 북한 예술계에 새로운 감성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는 곧 그녀를 대중과 권력 모두에게 주목받는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해림의 연기는 북한 사회에 신선한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었으며 그녀의 미모와 재능은 관객뿐 아니라 권력층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녀의 예술적 성공은 권력과 개인적 갈등의 전초전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해림은 당시의 엄격한 검열과 이념적 틀 안에서 독창적인 예술적 표현을 시도하며 예술과 정치가 충돌하는 복잡한 현실 속에서 균형을 잡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작품들은 종종 인간 내면의 미묘한 감정과 개인적 고뇌를 담아내어 북한 예술의 새로운 차원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이는 많은 동료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해림을 예술적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더불어 해림은 대학과 예술단 활동을 통해 국제적 사례와 사상을 접하며 북한 예술의 혁신과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1950년대 후반 졸업 후 국립연극단에 입단한 해림은 무대에서 카리스마를 발휘하며 다양한 배역을 소화했고 이때 작가이자 엘리트인 리평과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합은 평양 사교계의 화제가 되었으나 이 시기 김일성의 장남 김정일이 영화에 관심을 갖고
해림에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일은 영화계의 절대 권력자로 부상하며 해림이 출연하는 영화들을 독점 관람했고 촬영장에 무단 출입해 그녀를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오랜 시간 곁에 머물렀습니다. 김정일의 권력과 영화에 대한 열정이 해림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김정일의 집착은 단순한 영화 애호를 넘어 권력과 개인적 욕망이 뒤섞인 복잡한 양상을 띠었으며 해림은 이런 권력의 중심에 서면서도 점차 자신을 잃어가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김정일은 해림에게 연인을 넘어 정치적 파트너이자 권력의 동반자로서 기대를 걸었으며 이러한 관계는 결국 해림의 삶에 깊은 상처와 혼란을 남기게 됩니다. 더욱이 김정일은 해림을 통해 영화계와 문화계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 했으며 그녀의 명성과 재능을 권력의 도구로 삼으려는 의도도 강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림은 예술인으로서의 자유와 권력자의 요구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과 고뇌를 겪게 되었고 이는 그녀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김정일과 해림의 관계는 권력과 사랑, 예술과 정치가 얽힌 복잡한 양상으로 발전하며 해림은 그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예술적 자유를 지키려 애썼지만 점차 그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1967년 김정일은 노동당 선전선동부 문화예술과장으로 승진해 영화계의 절대 권력이 되었고 해림에 대한 집착은 점차 노골적이고 대담해졌습니다. 그는 밤늦게 해림을 자신의 집무실이나 별장으로 불러내 사적인 만남을 강요했고 해림은 남편과 딸을 생각하며 거절하고 싶었지만 거부는 죽음을 의미하는 공포였기에 속으로 고통을 삼켜야 했습니다. 결국 김정일은 해림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그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만 했습니다. 이 시기 해림의 내면은 극심한 갈등과 절망으로 얼룩졌으며 그녀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해림뿐 아니라 당시 권력 주변의 여성들이 겪었던 공포와 희생을 상징하며 권력자가 행사하는 무자비한 통제와 개인적 자유 박탈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해림은 권력의 희생양으로서 자신의 의지와 가족의 행복을 포기해야 했으며 이는 북한 사회 내 여성들의 비극적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 해림은 가족과 자신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심리적, 정서적 싸움을 이어갔으며 그녀의 내면 고통은 여러 차례 신체적 건강 악화로도 이어졌습니다. 해림이 겪은 고통은 단순히 개인적 불행을 넘어 권력 구조 속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희생되고 소외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증거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이 시기 해림의 상황은 권력과 성적 착취, 그리고 정치적 이용이 결합한 복합적 억압의 사례로 당시 북한 사회의 권력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1968년 해림의 남편 리평은 당의 결정으로 이혼을 통보받고 집을 떠났으며 해림은 김정일의 여자라는 이름으로 5호 대기라 불리는 비밀 관저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금단의 구역으로 화려하지만 감옥 같은 공간이었고 그녀는 완전한 감시 속에서 이름도 과거도 숨긴 채 비밀의 여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곧 김정남이라는 아이가 잉태되었으나 김일성 주석의 보수적 기준 때문에 해림과 아이는 공식 인정받지 못하는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생명의 탄생조차 권력과 이념 앞에 희생되어야 했던 현실이었습니다. 5호 대기라는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공간으로 해림은 신분과 자유를 박탈당한 채 철저한 감시와 통제하에 놓였습니다. 김정남의 출생은 비밀에 붙여졌으며 이는 권력 내부의 복잡한 갈등과 보수적 가치관의 충돌을 상징합니다. 해림은 이곳에서 완전한 고립과 감금 생활을 하며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아이를 키우는 일조차 권력의 통제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더욱이 5호 대기란의 생활은 철저한 일과와 감시, 제한된 소통으로 점철되어 있었으며 해림은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와 존엄을 박탈당한 상태였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그녀의 정신적 붕괴를 가속화시켰고 아이 김정남 또한 복잡한 정서적 환경 속에서 자라나야 했습니다. 5호 대기라 생활은 해림에게 육체적 구속뿐 아니라 심리적 고립과 무력감을 안겨주었고 이는 그녀의 예술적 표현과 인간성에도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1971년 5월
김정남이 태어났으나 노동신문에 단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고 김일성 주석조차 아들의 탄생을 몰랐습니다. 김정일은 해림에게 보석과 선물을 주었지만 공식 인정은 미뤘고 해림은 언니 해란과 함께 오호대끼라에서 가족처럼 살며 아들을 돌봤습니다. 김정남은 집안에서 군복을 입고 경호원들에게 존경받으며 자랐지만 해림은 아이의 외로움과 비정상적 양육 방식에 불안을 느꼈습니다. 어린 김정남은 세상과 단절된 채 성장하며 정서적 고립 속에 놓였고 해림은 어머니로서 무거운 책임과 슬픔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김정남의 성장 환경은 매우 특이하고 제한적이었으며 해림은 모성애와 권력의 무게 사이에서 힘겹게 아들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권력의 그늘 아래 성장한 아이의 정서적 고립은 그녀에게 깊은 고통이었습니다. 김정남은 공식적 인정을 받지 못했으나 권력의 그늘 속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성장했으며 이는 그의 복잡한 정체성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해림은 김정남의 교육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노력했으나 외부와의 단절과 권력자의 통제로 인해 한계가 컸습니다. 이 시기에 김정남은 겉으로는 권력의 후계자로 성장했지만 내면적으로는 깊은 고립과 혼란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해림은 아들의 불안전한 심리 상태를 돌보며 그가 권력과 가족 사이에서 균형을 잃지 않도록 애썼으나 환경적 한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970년대 초중반 김정일은 권력 강화에 몰두하며 오호대끼라 방문이 줄어들었고 해림은 불면증과 신경쇠약에 시달렸으며 아들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1974년 김정일은 정통성과 출신 성분을 갖춘 김영숙과 정식 결혼하며 해림은 공식적으로 밀려나고 고용이라는 새로운 여인이 등장해 김정일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고용이는 활기차고 건강한 태양 같은 존재로 해림과 대조되며 평양 권력 중심에 자리 잡았습니다. 해림의 자리는 점점 더 위태로워졌고 그녀의 삶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김정일과 고용이의 결합은 권력 세력 내 새로운 축을 형성하며 해림의 입지를 완전히 뒤흔들었고 그녀는 점차 정치적, 사회적 의미에서 소외되어 갔습니다. 고용이의 등장은 해림의 몰락을 가속화했으며 이는 권력자의 사랑과 권력 유지를 위한 잔혹한 선택을 상징합니다. 더욱이 이 시기 해림은 정신과 신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그녀의 사회적 고립과 정치적 무력감은 그녀를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해림의 몰락은 개인적 비극을 넘어 권력의 냉혹한 현실과 그 희생자들의 삶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례로 기록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해림이 권력과 사랑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음을 의미하며 그녀의 존재가 점점 역사에서 지워져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해림은 모스크바로 유배되어 병을 치료하는 명목으로 떠나야 했고 그곳은 화려하지만 철저히 감시받는 감옥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아들 김정남과 떨어져 고독과 우울 속에 살아야 했으며 김정일과의 연락도 줄어들면서 정신적 고통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평양에서 김정남은 어린 황제처럼 대우받았으나 정서적 결핍과 외로움에 시달렸고 고용이는 권력의 중심에서 해림을 대신해 자리 잡았습니다. 모스크바에서의 생활은 그녀에게 또 다른 고난의 시간이었으며 자유와 인간다운 삶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모스크바 유배는 단순한 해외 체류가 아닌 사실상의 구금 상태로 그녀는 외부와 단절된 채 권력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녀의 건강과 정신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해림은 제한된 자유와 지속적인 감시 속에 고립되었으며 이는 그녀의 정신적 붕괴를 가속화했습니다. 더불어 모스크바 생활은 정치적 고립뿐 아니라 문화적 이방감과 소외감을 심화시켜 그녀가 겪는 심리적 압박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해림은 이곳에서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둘러싼 절망과 싸우며 점점 삶의 의지를 잃어갔습니다. 모스크바에서의 생활은 또한 그녀와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심화시켜 해림의 존재가
점차 역사 속에서 잊혀져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 김정일은 권력의 정점에 올랐고 고용위의 위치는 확고해졌으며 해림은 모스크바에서 완전한 고립과 감금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북한 사회와 영화 기록에서 완전히 지워졌고 그녀와 관계를 맺었던 이들은 숙청되거나 고통받았습니다. 김정남은 점점 권력 투쟁에서 밀려나 방황하며 술과 방탕에 빠졌고 해림은 아들의 미래를 걱정하며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권력의 냉혹함은 가족 전체를 파괴하는 거대한 폭풍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해림의 이름은 공식 기록에서 삭제되었으며 그녀와 관련된 인물들은 정치적 이유로 제거되거나 추방되었습니다. 김정남의 방황은 권력 투쟁 속에서 아버지와 모친의 그림자 아래 고립된 청년의 비극을 상징합니다. 해림과 김정남의 몰락은 북한 권력 내부의 치열한 권력 투쟁과 그로 인한 인간 희생의 극단적인 예였습니다. 또한 이 시기 북한 내 예술계와 정치계는 극심한 숙청과 변화가 반복되었으며 해림을 비롯한 많은 인물들이 희생되면서 사회 전반에 깊은 충격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권력 투쟁과 숙청은 개인의 삶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 구조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쳐 북한 사회의 불안정성을 심화시켰습니다. 더불어 이 시기 김정일 권력의 절대화와 내부 권력 다툼은 해림 가족의 비극을 더욱 심화시키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와 소련 해체는 해림에게 또 다른 공포를 안겨주었고 북한과 소련 관계 악화로 인해 모스크바에서의 감시와 통제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해림의 언니 해랑은 서방으로 망명을 시도했으나 해림은 공포에 눌려 떠나지 못했고 이 사건으로 해림은 잠재적 배신자로 낙인 찍혀 더욱 철저한 감시를 받았습니다. 심각한 우울증과 정신장애에 시달린 해림은 점차 산송장이 되어갔습니다. 시대의 변화는 그녀에게 자유가 아닌 더 깊은 감금과 절망을 가져왔습니다. 냉전 체제의 붕괴와 국제정세의 변화는 해림에게 새로운 위험과 고립을 의미했으며 가족과의 단절과 정신적 고통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그녀는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완전히 고립되었고 정치적 환경은 그녀에게 더 이상 희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더불어 해림의 정신상태 악화와 함께 그녀를 둘러싼 관계자들 역시 더욱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며 그녀의 존재는 점차 신비화되고 감춰졌습니다. 이 시기의 고립과 절망은 해림 개인뿐 아니라 북한 사회의 변화와 긴장 속에서 인간성이 어떻게 파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또한 이 시기는 냉전 종식 이후 북한과 세계 질서의 변화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1997년 해림의 조카 이한용이 서방으로 망명 후 암살당하는 사건은 해림에게 큰 충격과 절망을 안겼고 그녀는 죄책감과 공포로 정신이 붕괴되었습니다. 이후 해림은 거의 말을 잃고 식사도 거부하며 링거에 의존하는 상태가 되었고 김정일은 그녀에 대한 관심을 끊고 관리 대상으로 전락시켰습니다. 한편 김정남은 형의 죽음으로 권력과 아버지에게 등을 돌리고 술에 의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족의 운명은 비극의 연속이었으며 사랑과 권력 사이에서 모두가 상처받았습니다. 이한영의 암살은 가족 내부의 깊은 균열과 외부의 냉혹한 현실을 드러낸 사건으로 해림과 가족에게 더 큰 상처와 절망을 안겼습니다. 이 사건은 해림 가족의 몰락과 권력의 잔혹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전환점이었습니다. 더불어 이한영 사건은 북한과 국제사회 간의 긴장과 대립 속에서 벌어진 비극적 사건으로 해림 가족의 비극적 운명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해림과 김정남의 관계는 더욱 소원해졌으며 가족 내 분열과 갈등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북한 권력 내부의 끊임없는 긴장과 불안정을 상징하며 해림 가족의 비극적 운명을 대변하는 중요한 역사적 에피소드가 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았지만 모스크바 병실에서 해림은 그 뉴스를 보며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2001년 김정남이 일본에서 위조 여권 소지로 체포되는 사건은 김정일에게 큰 망신을 주었고, 이 사건은 김정남이 후계자 자격을 잃었음을 세상에 증명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해림은 아들의 몰락과 자신의 미래가 끝났다는 절망감에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권력 싸움은 가족을 파괴하고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이 시기의 정치적 사건들은 해림 가족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권력 다툼의 냉혹함과 가족의 몰락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해림은 아들의 몰락을 지켜보며 깊은 절망과 무력감에 빠졌고, 이는 그녀의 건강 악화와 삶의 종말을 앞당겼습니다. 더불어 김정남 사건은 북한 권력 내부의 불안정성과 권력 계승 문제의 복잡성을 드러내며 해림과 가족에게는 또 다른 고난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해림의 삶과 가족의 운명을 비극적으로 마무리 짓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정남의 몰락과 해림의 쇠약은 권력 투쟁의 냉혹함과 그 희생자들의 비극을 상징하는 동시에 한반도 현대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2002년 봄, 해림은 모스크바 중앙임상병원 특실에 누워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가운데 가족 사진조차 허락되지 않은 채 오순이라는 가명으로 불리며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은 철저히 비밀리에 치러졌고, 김정일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어떤 공식적인 애도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모스크바 외곽의 조용한 묘지에 초라하게 안장되었고, 아들 김정남은 사비를 들여 묘비를 정비하며 어머니의 존재를 세상에 증명하려 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여인의 마지막 길은 그렇게 고요히 막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권력의 냉혹함과 가족의 비극적 결말을 상징하며 잊혀진 삶과 이름 없는 희생자의 아픔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이 마지막 순간은 권력의 그림자 속에서 희생당한 한 인간의 고통과 외로움을 깊이 느끼게 합니다. 또한 해림의 죽음은 한 시대의 종말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맞는 한반도 역사에 있어 잊혀져서는 안 될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삶과 죽음은 권력과 사랑, 인간 존엄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상징하는 영원한 비극으로 기록됩니다. 해림의 장례와 묘비 정비 과정은 권력의 무관심 속에서 개인의 삶과 죽음이 얼마나 쉽게 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현실을 드러냅니다. 성해림의 삶은 분단된 한반도의 비극과 권력의 무자비함을 상징하는 슬픈 축소판이었습니다. 최고 권력자의 첫사랑이자 장남의 어머니였던 그녀는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고, 권력의 그림자 속에서 이름 없는 여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김정일의 마음이 새로운 여인 고요미에게로 옮겨가면서 해림은 모스크바로 유배되었고, 고립과 우울 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비극의 끝이 아니라 남겨진 가족들의 몰락의 시작이었으며, 김정남 역시 권력 투쟁에서 밀려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아들의 이야기는 인간 존엄이 권력욕과 이념 갈등 앞에서 어떻게 희생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원한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한반도의 역사 속에서 개인이 겪는 고통과 희생, 그리고 잊혀진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촉구합니다. 성해림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권력과 이념의 벽에 부딪힌 인간 정신의 한계를 드러내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권력과 사랑, 가족 간의 갈등 속에서 인간성이 어떻게 파괴되고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삶과 죽음은 우리에게 권력의 위험성과 인간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상기시킵니다. 더불어 성해림의 이야기는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권력에 의해 억압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문화적 유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삶은 앞으로도 한반도와 그 주변 국가들이 평화와 인권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성해림의 삶과 비극을 기억하는 일은 권력과 사랑, 인간 존엄의 복잡한 관계를 통해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역사적 교훈이자
미래를 위한 경고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